안녕하세요. 저는 60을 바라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최근 딸아이 결혼을 엎은 장본인이기도 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딸이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저 행복하고 기뻤죠. 사위 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정말 반듯하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완벽해 보였기에 우리 딸이 사랑받으며 한평생 안정적으로 살아갈 미래를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게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것도 많고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죠. 의외의 곳에서 제가 결혼을 거품 물고 반대하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60년대 끝자락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알 거예요. 그 시절은 모두가 가난했고 하루하루 악착같이 살아야 했던 때였다는 걸요. 저희 부모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네 식구가 거실도 없는 방 2칸짜리 월세집에서 살며 정말 힘겹게 버텼죠. 그런 와중에도 밥 굶기지 않고 학교에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그 시대의 부모로서 할 일을 다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빠는 공장에서 일했는데 벌어도 항상 빠듯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상 졸업 후 대학엔 가지 않고 곧장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다행히 고등학생 때 자격증을 많이 따놓은 덕에 고졸 사원으로 은행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직도 본사로 배정받게 되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서글픈 날이 매일이더라고요. 못 배웠다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정말 많은 차별을 겪어야 했어요. 성희롱은 일상이었고요. 무시는 기본이었죠. 가끔은 제가 남자 직원들 몸종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휴지통 비워라, 잿더리 비워라, 커피 가져와라,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지들은 손이 없나? 정말 많이도 시켰어요. 그래도 참고 견디며 돈을 벌었어요. 그 덕에 부모님께 조금은 편안한 삶을 살게 할 수 있었고 제 여동생은 제가 뒷바라지해서 대학에 보냈습니다. 그렇게 수년을 일했어요. 은행 업무가 좀 스트레스가 커요. 그래서 같이 일하던 은행 언니들은 나이트나 여행, 쇼핑을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냈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타고난 성격이 내성적인 데다 사람 많은 곳은 괜히 불편하고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끔 친구들과 맥주 한잔 나누고 영화 한 편 보는 게 저에겐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그런데 은행에 다니는 한 대리가 자꾸 저한테 찝적대기 시작했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이미 알고 있었죠. 서울대를 나왔고 일도 잘하긴 했지만 여자 직원들마다 찝적거리고 갖고 놀다가 버린다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선을 분명히 했고 절대 여지를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회사에서 자꾸 메신저로 말을 걸고 점심 같이 먹자, 퇴근 후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메신저에 모조리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 회사 내 비상 연락망에 제 삐삐 번호를 남겼는데 그걸로 음성 메시지를 남겼더라고요. 아주 느끼하게요. 저랑 업무적으로 얽힌 일도 없는데 제 자리로 수시로 찾아와 말 걸고 괜히 사적인 얘기들을 꺼내며 자꾸 캐묻길래 제가 결국 못 참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대리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연애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회사 사람과는 더더욱요. 여자친구를 원하신다면 다른 친구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대리님께 관심 없어요. 하하, 여자친구를 찾다니요.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미정 씨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 마음은 감사하지만 저는 제 일에 집중하느라 연애하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마음 받아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오히려 구애 공세가 더 심해졌어요. 회의 시간마다 대놓고 저를 칭찬하고 어려운 업무가 생기면 저한테 기회를 줘보자는 제안까지 하더라고요. 덕분에 회사 내 제 입지는 좀 좋아지긴 했죠. 일이 이렇게 흘러가자 밥 사라, 영화 보여달라며 은근슬쩍 데이트를 신청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정중히 죄송하다고 하니 이번엔 구내식당에서라도 같이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미쳤어요? 회사에서 구내식당이 얼마나 의미 있는 공간인데요. 같이 밥 먹었다가 회사에 큰 소문 나요. 그것도 싫다고 하니까 회식할 때 제 옆에 딱 달라붙더라고요. 술에 취했는지 정말 징그럽게 이야기를 주절주절 해요. 미정 씨 진짜 예쁘다. 어쩜 그렇게 귀여울 수가 있어요? 정말 보면 볼수록 사랑스러워요. 이러면서 제 손을 만지시길래 저는 일어나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따라 나오더라고요. 미정 씨, 갑자기 왜 나가요? 지금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바래다 줄게요. 이 밤에 혼자 가긴 위험하잖아요. 아니요, 대리님이 싫어서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계속 오시면 정말로 저 여기서 소리 지를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나 진짜 괜찮은 놈이라니까요. 대리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는 거 정말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요. 진심도 아닌 말로 사람 기분 흔들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러는 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내가 진심인지 아닌지 미정 씨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 까봤어요? 그만 튕기고 넘어와요. 내가 잘해준다니까. 차갑고 힘든 현실에서 내가 안아줄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기 모텔에 가서 얘기 좀 더 해요. 와, 이 새끼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죠. 그 순간 저는 정강이를 힘껏 걷어차고 그대로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더니 저는 전출 발령이 났더라고요. 순간 얼이 빠졌어요. 알고 보니 그 인간이 부장님께 지가 한 짓을 제가 한 것 마냥 완전히 반대로 말을 해놨더라고요. 자기가 피해자인 양 제가 자기를 유혹하고 꼬셨다는 식으로요. 입에 담기도 싫은 거짓말이 그렇게 진실처럼 둔갑해 있었습니다. 때마침 지방지점에 사람이 부족했는데 거기에 저를 보내기로 한 거죠. 이미 직원들도 그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이 여자 저 여자 건들고 버리는 파렴치한인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부장님께 제가 그러지 않았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나도 알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어. 미정 씨가 한 일이 아닌 줄도 알아. 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네가 가진 게 모양이 좋아. 부장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 부장님 세상에 어떻게 이래요? 부장님이시라면 진실을 밝혀주셔야죠. 결국 회사도 파리 안으로 굽더라고요. 서울대 출신의 성과 잘 내는 에이스 직원이라는 이유로 그 인간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무 잘못도 없이 지방 지점으로 좌천됐습니다. 자리 정리를 하며 책상 서랍을 비우고 있는데 그 대리라는 작자가 또 찾아왔어요. 아이고 좋네. 결국 이렇게 되네. 나한테 면박 주는 여자는 처음이었는데 그래도 미정 씨 한 번은 넘어뜨리고 싶네. 가기 싫으면 나랑 사귀던지. 그러면 내가 부장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요. 제가 미쳤어요. 대리님과 사귀게요? 저는요, 대리님을 진심으로 증오해요. 여자가 다 대리님 마음대로 되는 줄 아시죠? 세상만사 만만하게 보시나 본데 전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제 앞에 나타나지도 마세요. 정말 역겨우니까. 회사만 아니었으면 정말 오만 가지 욕을 퍼붓고 나왔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치가 떨리고 분하고 억울해서 참는 것도 한계였죠. 하지만 결국 꾹 참은 채 짐을 싸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서 저는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니 서럽고 한심하고 그래도 조금은 후련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지방지점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저는 묵묵히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제 몫을 다 하자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어요. 2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새벽 삐삐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또 그 대리 새끼였어요. 목소리부터 술에 취한 듯 흐느적거리는 말투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줄 수 있냐? 자기한테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답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렇게 안 좋게 떠났는데 갑자기 웬 짝사랑 코스프레예요. 삐삐가 수신 차단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땐 그냥 울리면 들어야 했고 듣기 싫어도 피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 인간이 제 삐삐에 음성 메시지 안 보냈으면 하는 기도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떤 날은 월차를 냈는지 느닷없이 지방지점으로 찾아왔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 창구로 와서 입출금을 요청하더라고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 사람의 눈빛과 말투, 태도까지 전부 마치 이번엔 자기가 날 무너뜨리겠다는 의도가 느껴졌어요. 날 엎어뜨리는 게 목표인 것처럼요. 지금이라면 스토커로 당연히 신고하고 증거도 남기고 난리를 쳤겠지만 그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참고 넘어가는 게 당연했던 시기였고 누가 들어줄 거란 기대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더 황당했던 건 그 인간이 저희 지점장님과도 아는 사이인지 둘이 인사를 나누며 웃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나니 더 이상 이곳에서도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 정도 더 참고 일하다가 저는 사직서를 내고 이직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다신 보고 싶지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던 그 인간은 제가 애써 끊어내도 끝내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회사에서 쫓아내고 이직까지 했는데도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고 제가 휴대폰을 처음 갖게 된 이후에도 그 인간은 어떻게 알았는지 또다시 연락을 해왔어요. 번호를 몇 번이나 바꿨는데도 말이에요. 제가 번호를 바꾸면 그 인간이 어떻게 알아내서는 자기도 새로운 번호로 저에게 연락을 해왔죠. 그 집요함이 소름 끼칠 정도였어요. 심지어 제가 결혼한 이후에도 간간히 전화가 오곤 했는데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아직도 저에게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결국 어느 날 전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꽥 지르며 분노를 터뜨렸고 그 길로 다시 번호를 바꾸고 수신 거부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그 인간의 길고 끈질겼던 악몽 같은 집착이 완전히 끝이 났어요. 은행을 그만둔 뒤 저는 그동안 쌓아온 경력을 살려 다른 대기업의 회계팀으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업무는 금방 익숙해졌고 적응도 빠른 편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 회사는 이전과 달랐어요. 여직원에 대한 차별이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대우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일하면서 저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같은 회사 다른 팀 직원이었는데 처음엔 단순히 회의 시간에 가끔 얼굴을 마주치는 정도였어요. 딱히 인상적인 사람도 아니거든요. 조용하고 말수도 적고 존재감도 크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는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을 건네고 불편하지 않게 배려하는 태도가 있다고 할까요? 어느 날 회의 끝나고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요. 미정 씨,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안색이 많이 안 좋아요. 이상하게 그날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스르륵 풀리면서 그동안 고충을 다 쏟아내버리게 되었어요. 네, 입사 초반인데 일이 너무 많아서 과부하해요. 좀 줄여달라고 해도 다들 이만큼씩 한다고 어쩔 수가 없다고 해요. 아니, 버거운데 일을 적당히 줘야죠. 안 그래요? 저 아시죠? 내성적이고 할 말 다 못하는 스타일인데 제가 어떻게 수다쟁이처럼 말을 쏟아내는 건지 저도 제 자신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복도에 서서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에게 조금 마음을 열게 된 것 같아요. 그 후로는 우연히 마주치면 인사를 건네거나 힘내라고 커피 한 잔 나누는 일도 생겼죠. 자연스럽게 일상의 안부를 물으며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그 사람과는 특별히 뭔가를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자꾸 마주치게 되었어요. 회의실 앞에서 엘리베이터에서 구내식당에서 어쩌다 보니 하루에 한 번은 꼭 얼굴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색하지 않게 눈인사를 하고 가벼운 대화가 오갔어요. 자연스럽게 커피 한 잔, 점심 한 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처음엔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선을 서로 지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선이 단번에 무너진 날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날이었어요. 그날따라 얼굴이 어두웠던 저를 보더니 그 사람이 조용히 물어왔어요. 오늘도 힘드신 일이 있으시나 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말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누군가 옆에 있는 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말에 왠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 괜찮은 척, 다 이겨낸 척 살아왔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 걸어주길 바랐던 것 같아요.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10,000개 중에 실수 하나 한 거 가지고 쥐잡듯이 잡잖아요. 9,999개 잘한 건 칭찬 한마디도 없고요. 저 정말 너무 서러워요. 괜찮으시면 이따 퇴근하고 만날래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말하는 것만으로도 응어리가 풀릴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요? 그래 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럼 회사 맥주집에서 봐요. 제가 맥주는 살게요. 그날 맥주 마시면서 또 저는 수다쟁이가 되었어요. 그날 제가 속에 있는 말을 다 꺼냈었는데요. 그게 발단이 되어 전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어요. 제가 그날 맥주를 샀는데 다음에는 자기가 영화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서로 몇 차례 오고 갔어요. 서로를 조심스럽게 아껴주면서 아주 천천히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미지근한 연애를 할 줄 알았는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그 사람은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아프면 조용히 약을 사다 놓고 바쁘면 밥이라도 챙겨주려 했고 무엇보다 한 번도 저를 불안하게 만든 적이 없었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서서히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이 가득했고 행복하게 살려는 당금에 젖기도 했었는데요. 결혼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남편은 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해보았지만 병은 너무 빠르게 진행됐어요. 결국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짧은 시간 제 곁에 있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기를 선물해 준 사람이에요. 그 후 저는 혼자가 되었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을 혼자 키워갔어요. 하지만 회사를 계속 다니며 아이를 돌보는 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엔 늘 아쉬움처럼 남아있던 공부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요. 그래서 늦은 나이지만 일을 하면서 틈틈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일하랴, 애 보랴, 공부하랴 정말 정신없이 살았는데 다행히도 제 사정을 걱정한 친정 부모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겠다고 아예 제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까지 오셨고요. 아이를 돌봐주시고 집안일도 함께 해주시면서 저를 정말 많이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덕에 저는 일도 육아도 그리고 하고 싶었던 공부도 모두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었어요. 저희 딸은 엄마인 저와는 다르게 공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를 갔는데요. 정말 예뻐요. 복숭아처럼 뽀얗고 입술은 새빨갛고 눈은 크고 또렷해서 중고등학생 때는 연예 기획사에서 길거리 캐스팅도 많이 당했어요. 또 학교 다닐 때는 남자애들한테서 편지며 선물을 수두룩 받아왔고요. 어딜 가나 눈에 띄었고 인기 많았지만 저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바르게 키웠습니다. 예의 없게 굴면 엄마 얼굴은 물론이고 돌아가신 아빠까지 들먹여지니까 항상 몸가짐 마음가짐 똑바로 살아야 해. 엄마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걱정 마 엄마. 나도 그 정도는 알아. 엄마 딸 예의 있고 개념 있게 살 테니까 걱정 접어두세요. 딸이 세상 어디에 나가도 부끄럽지 않도록 바르고 곧게 자라길 바랐고 다행히 그런 제 마음을 잘 따라와 주었어요. 저희 딸은 대학을 졸업한 후 한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에 취직했어요. 다행히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매장에 배정받게 되어 매니저로 일하게 됐죠. 예쁘장하고 싹싹하니 손님들 반응도 좋았어요. 어떤 날은 정말 얼굴 한 번 더 보려고 오는 손님도 있었다고 해요. 다들 얼굴 보고 반하고 싹싹한 성격 보고 또 반해서 자연스럽게 고백을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딸은 그런 마음을 칼같이 끊어냈대요.
서비스직이다 보니 손님과 엮이는 건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걸 알았고, 무엇보다 매장 매출을 올리고 본사에서 인정을 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괜히 감정에 휘말려서 일 망치고 사내 평판만 안 좋아질까봐 그 누구와도 사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죠. 저희 딸이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겉보기엔 화사하고 말도 예쁘게 하지만 속은 또렷하고 단단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딸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입사한 지 5년쯤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그맘때 점장이 되었거든요. 어느 날 근처에 있는 한 회사 직원들이 매장으로 회식을 오게 되었고, 그중 한 남자와 업무적으로 몇 차례 이야기를 주고받을 일이 있었대요. 딸은 늘 하던 대로 예의 바르고 성실하게 응대했지만 그 남자는 저희 딸한테 반했던 모양이에요. 회식 이후로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데리고 몇 차례 더 매장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다른 남자들과 비슷한 수순인데요. 그러다 우연처럼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딸이 친구들과 국내 여행을 떠났었는데 거기서 그 남자와 다시 마주친 거예요. 서로 놀라고 웃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동안 가볍게 오가던 인사가 조금씩 마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대요. 거기서 그 고객님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런데 직장이 아닌 곳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더라고. 매너도 좋으시고 재밌고 내 친구들한테도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래? 그럼 인연이 그냥 인연이 아니었나 보네. 직장이 아닌 데서 다시 마주쳤다는 건 인연인가 보네. 친구들한테도 잘했다니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집에 올 때 서로 개인 번호 주고 받았거든. 나 원래 고객들하고 연애 안 하는데 한번 만나볼까 봐. 그래도 되겠지? 그럼 고객 만나지 말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에 들면 한번 만나봐. 싫어지면 헤어지면 되는 거고. 그렇게 제 딸은 연애를 시작했어요. 데이트하고 오면 얼마나 쫑알쫑알 얘기를 하던지요. 알콩달콩 예쁘게도 잘 사귀더라고요. 딸의 얼굴이 예전보다 더 밝아지고 표정이 말랑말랑해졌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더라고요. 엄마도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 언제 데리고 올래? 집으로 데리고 와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직은 아니야, 엄마. 나도 좀 더 알아봐야지. 좀 더 알아보고 깊어지면 그때 한번 데리고 올게. 그때 맛있는 거 많이 해줘? 딸을 통해 들은 딸의 남자친구는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정말 잘났어요. 대기업의 인물도 훤칠하고 성격도 시원시원하고요. 무엇보다 저희 딸을 아껴주니까 그것 하나로도 100점이었죠. 그렇게 둘은 2년 정도 사귀더니 저에게 결혼을 알려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묘하더라고요. 어린 줄만 알았던 내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곁을 지킬 사람이 되었다는 게 많이 기특했고 또 뭉클했어요.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오겠다고 해서 그날 온갖 요리 솜씨를 다 부려서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놨어요. 그리고 드디어 딸의 남자친구를 실제로 만났는데요. 사진으로 보던 모습 그대로이고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더라고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하더라고요. 100점짜리였어요. 그럼 자네 본가는 어디인가? 아니 나도 서울에서 살다가 내려온 거라서 혹시 고향은 다른 곳인가 해서 묻는 거야. 집은 원래 서울인데요. 취업하고 이쪽으로 배정을 받아서 이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랬구나. 그럼 자네 부모님한테 언제 인사하러 갈 건가? 아무래도 서울이니까 하룻밤 자고 와야지.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 다음 주 주말에 가려고 해. 잠은 좀 그 집에서 자는 건 불편해서 나 혼자 호텔에서 자려고. 아유, 그럼 엄마가 선물 사놓을 테니까 그거 가지고 가. 봐놓은 게 있어. 이참에 점수를 따야지. 장모님, 소연이는 점수 따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체만으로도 100점짜리라 가만히 있어도 만점이거든요. 아우, 자기야 뭐야. 나 그냥 100점이야? 나 만점 주는 거야? 아, 나 지금 감동받았어. 이것들이 엄마 앞에서 닭살 행각을 하는 거야. 애정 행각은 너희 방에 가서 해. 과일 깎아줄 테니까 앨범이라도 보던지. 정말 보기 좋은 커플이었어요. 그냥 보기만 해도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다음 주에 딸은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잘 갔다 왔고요. 그쪽에서 상견례 날짜 잡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남자친구 부모님을 한 번 더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 다음 주에 사돈이 교수 임용이 되었다고 임용식에서 한 번 더 만나기로 했다네요. 어디 대학이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아는 대학이었어요. 거기에 지인도 있고 사돈이 사실 너무 궁금해서 미리 사돈 얼굴도 볼 겸 저는 그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지방이다 보니 운전해서 가는 것보다는 기차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하룻밤 자고 올 것도 아니고 당일에 다녀올 예정이라 간단히 채비만 하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예비 사돈 어른은 대학교 부설 사이버대학교의 교수로 임용되셨다고 들었고 마침 그 임용식이 원대학교 본 캠퍼스에서 열린다기에 저도 서둘러 일정을 맞춰 참석하게 되었죠. 딸의 앞날이 걸린 자리이기도 하니 어른으로서 얼굴 한번 뵙고 인사도 드릴 겸 말이에요. 가보니 우리 딸이랑 예비 사위도 먼저 와 있었어요. 멀리서부터 딸이 저를 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예비 사위가 밝은 얼굴로 먼저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자기 부모님을 제게 소개해 줬어요. 장모님, 먼 길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제 부모님이세요. 어머니, 아버지, 이분이 제 장모님 되실 분이십니다. 예비 사위가 자신의 부모님을 정중하게 소개하는 순간 저는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제 첫 직장에서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결국엔 그만두게까지 만들었던 그 대리가 우리 딸의 예비 시아버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인연 앞에서 저는 잠시 말을 잃었고 그 사람 역시 저를 보는 순간 단박에 알아보더군요. 눈빛이 딱 그때 그 느낌이었어요. 순간 제 안에 오래도록 덮어두었던 분노와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어머, 설마? 당신이 우리 예비사위 아버지신 거예요? 와, 세상 진짜 좁네요. 이렇게 엉뚱한 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네요. 하하하,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 참 좁네. 설마 자네를 여기서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잠깐 우리 조용한 데 가서 얘기 좀 하지. 그 인간은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은근한 기세로 저를 조용한 곳으로 이끌더라고요. 억지로 끌려간 건 아니었지만 그 특유의 묘한 기운과 예전 기억이 겹치면서 저도 본능적으로 따라가게 되었죠. 제 딸과 예비 사위 그리고 예비 안사돈도 우리가 자리를 옮기는 모습을 보고는 어리둥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사이인지 궁금해하는 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예전에 조금 인연이 있었다고 짧게 말하고는 둘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람들 눈치 보이니 괜히 더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애들도 다 보고 있는데 왜 이래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더 이상 나눌 말도 없어요. 그냥 서로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면 될 일인데 굳이 이러실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교수가 됐는지 아이고 정말 어이가 없네요. 하하, 아이 그동안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거든. 은행에서 줄곧 일했고 그 와중에 박사학위도 따고 자격증도 수십 개를 따지. 경력만 20년이 넘고 겸임교수 하다가 퇴직한 다음에는 결국 전임교수까지 됐어. 아, 이 정도면 나도 뭐 인정받을 만하지 않나? 아니요, 안 물어봤고요. 솔직히 그런 얘기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걸 굳이 왜 저한테 자랑처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왜 없어? 이렇게 다시 만나는 게 보통이 있는 것 같아. 이건 필연이야. 자네 남편 일찍 세상 떴다며. 근데 말이지 지금 이렇게 잘 된 내 모습 보니까 좀 아쉽지 않아? 아이 그때 내가 사귀자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를 선택했더라면 지금쯤 전에도 교수 부인으로 의리의리하게 살고 있었을 텐데. 그지? 미쳤어요? 아 정말 돌았어요? 지금 와이프 있는 사람이 그 입에서 이런 말 나오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정신 차리세요. 어쨌든 임용이 되어서 교수가 됐다고 하니 임용식 잘 치르고요. 저와는 더 이상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이, 잠깐. 번호 좀 알려줘.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나중에 연락할게. 할 얘기도 많고 말이야. 진짜 미치셨군요. 우리가 지금 뭐 좋은 인연이라고요? 됐고요. 앞으로 볼 일 없을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 인간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슬쩍 웃으며 대기실 쪽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와이프가 조용히 제게 다가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고도 묘한 표정이었어요. 눈빛엔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기색도 모르는 척하는 여유도 섞여 있었고요. 저희 남편과 얘기는 잘 끝내서요. 사부인을 여기서 보게 되더니 참으로 다행이네요. 상견례장에서 얘기할까 했는데 그냥 여기서 얘기할게요. 네? 무슨 말씀이신데 그러세요? 결혼 준비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결혼이요? 무슨 결혼이요? 참네. 어이가 없어서. 저희 아들 대기업 다니고요. 제 남편은 은행 다니다가 교수까지 됐습니다. 그런 집안과 그 딸이 가당키나 할까요? 들어보니까 지방에서 직장 다니신다는데 딸년 팔아서 서울 오니까 좋으세요. 넘볼 걸 넘봐야지. 레스토랑에서 서빙하는 년이 우리 아들과 어울리기나 하냐고요. 파혼 할 테니 다신 서울 오지 마세요. 너무도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아무런 준비도 없이 눈을 감고 있다가 갑자기 훅 들어온 어퍼컷을 그대로 맞는 기분이랄까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파혼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딸이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요. 저도 그런 집에 저희 딸 시집 보낼 마음 없습니다만 갑자기 이러시는 저희가 뭐예요? 저희 딸한테는 상견례 날짜 잡으라고 했다던데요. 결혼시킬 생각 없더니 그거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증작부터 파혼을 염두에 두고 있었네요.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결혼시킬 맛도 나는 건데 이 결혼 절대 반대예요. 상견례에서 이런 얘기 다 하려고 얼른 잡으라고 했어요. 못해요. 더 이상 볼 일 없으면 딸년 데리고 어서 가세요. 그지같이 뭐 콩고물 떨어질까 봐 여기 있지 마시고요. 제가 별 볼 일 없는 직장인이라 싫으신 거예요? 아니면 저희 딸이 직업이 변변찮아서 싫으신 거예요? 뭘 물어요? 둘 다예요. 말해 뭐해요. 눈치도 없나 봐 진짜. 저희가 너무 잘나서 평범하다면 평범한 그런 집안 싫으네요. 당신 딸만 아니면 우리 아들이 좋은 집에 장가 갔을 텐데 널리고 깔린 게 선자리였는데 당신 딸 때문에 우리 아들 인생 망했잖아요. 오늘 만나서 다행이네요. 하루라도 빨리 헤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찌나 대놓고 말을 쏟아내던지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였어요. 사람들 눈이 있었지만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그 여자는 오로지 저를 깎아내리는 데에만 집중했죠. 그렇게 노골적인 모욕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말이 오가는 내내 굉장히 수치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말 그대로 내쫓기듯 밀려난 기분이었고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감정이 터질 것 같아서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렇게 숨을 고르고 있던 그때 마침 사돈 교수의 임용식이 시작된다는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자리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일단 그 자리는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 끝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자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무대 주변엔 꽃다발과 축하 화환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곧 임용식이 시작되었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교수로 임용된 인사들을 하나씩 호명하며 무대로 불러냈어요. 그 인간도 이름이 불렸고 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올랐죠. 이어서 교수진 소개가 이례적으로 진행되었는데요. 그날은 거의 대부분의 교수진이 참석한 탓에 원래 계획에 없던 교수 소개 시간을 따로 마련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명씩 이름이 불려졌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이름도 불렸어요. 네, 맞아요. 저도 교수예요. 저는 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아니라 이 학교 본교 소속 교수예요. 사회자가 또렷한 목소리로 저를 본교 소속 교수라고 소개했고요. 사이버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본교 교수임에도 두 학교 모두에서 강의를 맡아주실 예정이라고 전했어요. 사실 저는 원래 이 자리에 올 예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아는 교수님들도 많고 인사도 드릴 겸 또 사돈 얼굴도 한번 뵐 겸 해서 가볍게 들른 건데 이렇게 무대에까지 올라가서 인사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제가 무대 위로 오르는 순간 예비 사돈 부부의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 저를 얕잡아보고 함부로 말하던 그 얼굴이 어찌나 당황하던지 표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온 뒤 자연스럽게 행사장 안을 둘러보다가 예비 사위 어머니의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 표정이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눈이 휘둥그레진 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딱 눈에 띄었죠. 멘붕에 가까워 보였어요. 그 사람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말은 못하고 있었지만 얼굴엔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표정이 그대로 써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쭐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얼어붙은 모습을 보니 아이러니하더군요. 이래서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잘난 척 해봤자 나한테 득될 게 없거든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자신을 더 낮추고 살아야 맞는 방법 같아요. 저는 여전히 기분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만하고 방자했던 그 인간들과 있었던 말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거든요. 불쾌감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집 안부인이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려는 거겠죠.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애써 감정을 눌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들한테 험한 꼴 보이고 싶지 않아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둘이 먼저 가서 식사하고 있을래? 나는 네 예비시댁 부모님이랑 교수님들 몇 분께 인사 좀 드리고 갈게. 그래 엄마. 그럼 우리 학교 아래에 있는 중국집에 가서 자리 잡고 있을 테니까 다들 같이 와. 알았지? 그렇게 아이들을 먼저 보내놓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하자고 말했어요. 행사장 끝자락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구석회의실로 조용히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교수셨으면 왜 칭찬 말씀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걸 알았더라면 제가 그날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을 텐데요. 저도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면 그때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듣자니 우리 서로 준비한 말이 전혀 다른 방향이었더군요. 당신 갑자기 왜 이래? 사부인한테 뭐 실수한 거 있어? 그리고 교수님, 사부인 예전에 분명 직장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교수가 되신 겁니까? 솔직히 좀 놀랍네요. 그런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녔지요. 누구 때문에 은행을 그만두고 옮긴 큰 회사에서 회계팀에서 일했지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남편이 저 세상을 간 뒤에 고졸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심할 때라 저는 용기를 내서 수능을 치르고 야간으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원까지 논스톱으로 다녔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박사학위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건 직장도 다니고 아이를 케어하면서 했던 일이었어요. 이후로는 직장 그만두고 시간 강사를 했다가 전임 교수까지 되었어요. 제 강의가 학생들 사이에서 제법 인기가 많아졌어요. 아무래도 제가 오랜 시간 실무를 직접 해본 사람이다 보니 이론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주는 편이거든요. 게다가 단순히 듣고 끝나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 상황을 가정한 실습과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감을 살리려고 늘 고민했어요. 그런 부분이 학생들에게도 크게 와닿았던 모양이에요. 수업 끝나고 따로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도 많았고 강의 평가에서도 실제로 도움이 된다. 졸업하고 나서도 기억에 남을 수업이라는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제 강의를 영상으로 기록해두자는 이야기가 처음 나왔어요. 학생들 반응도 좋고 실무 중심 강의가 워낙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다 보니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화하자는 거였죠. 그런데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사이버대학교 측에까지 전달됐고 결국 사이버대학 측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제 강의를 촬영해서 학교 온라인 강의로 활용하면 좋겠다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본교 교수이면서도 사이버 대학교 강의까지 맡게 된 겁니다. 처음엔 서울 캠퍼스와 사이버 대학을 오가며 정말 바쁘게 지냈어요. 강의 준비에 연구까지 병행하느라 몸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모든 촬영을 잘 끝냈고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좀 편하게 살고 싶더라고요. 제가 살던 지방에 마침 학교 캠퍼스가 있어서 학교 측의 말에 지방 캠퍼스로 발령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 삶을 다시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만나게 된 사이버 대학 교수님들이 있어서 인사드릴 겸 사돈 얼굴도 볼 겸 해서 온 건데 제가 이렇게 험한 일을 당할 줄은 몰랐네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놓자 예비 사돈이 될 뻔했던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더라고요. 제가 들려준 이야기들이 그들에게는 예상 밖이었나 봅니다. 아마도 제가 여전히 그냥 그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우리 집에 인사 올 때만 해도 며느리 될 그 애가 그런 말을 없었는데 그래서 우린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누가 제 직업에 대해 물어보면 그냥 직장 다닌다고 말하라고 했거든요. 더 그 사람에 대해 알게 되면 그때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제 직업으로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죠. 이렇게 제 직업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만날까 봐요. 네,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이제 걸리는 거 없으니까 그냥 결혼 진행하시죠. 그 여자는 정말 뻔뻔하다 못해 놀라울 지경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시 아이들 결혼 얘기를 꺼낼 수가 있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딸을 향해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던 사람이 그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도를 바꾸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속이 훤히 보이더라도 더더욱 사과가 먼저였어야 했어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무례하게 굴었다면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게 순서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없이 마치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결혼 얘기를 꺼내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의라는 최소한의 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딸의 인생을 얽히게 할 순 없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 결혼 솔직히 시키고 싶지 않네요. 이런 대접을 받고도 제 딸을 그런 집에 보내야 한다는 게 엄마로서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말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사부인을 몰라서 했던 말이고요. 제가 경솔했어요. 이젠 다 아니까 다시 얘기 나눠요. 됐습니다. 사람은요. 몰랐을 때 하는 말이 오히려 진심일 때가 많아요. 그 이미 들을 거 다 들었고 느낄 거 다 느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죠. 먼저 일어납니다. 제가 자리를 박차고 서둘러 일어나자 뒤에서 저를 애타게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동안 쌓인 모욕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와 더는 그 자리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식사를 하려고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딸을 데리고 곧장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딸한테 그동안 그 집과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먹먹했지만 그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저는 제 딸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런 집에 시집 가면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안 그래요? 딸은 많이 슬퍼했어요. 두 사람의 애정 전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른들의 일로 강제 이별을 맞아야 했으니까요.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딸도 알고 있었어요. 이 연애의 끝이 결혼이 아니라면 헤어져야 한다는 걸요. 한 차례 일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그 집 아버지가 또 제 속을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제 번호를 어떻게 다시 알아냈는지 처음엔 자기 번호니까 문자라는 문자가 왔었고요. 제가 답변이 없자 전화를 몇 번씩 하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 잠깐 망설였지만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또 한 번 한숨이 나왔죠. 사실 너 지금 와이프랑 결혼한 거 와이프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 그때 자네가 먼저 결혼했길래 그냥 아무하고 한 거였어. 그런데 말이야, 애들 결혼도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 둘이 그냥 다 접고 떠나는 건 어때?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었어요. 문자를 읽는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황당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자기 아직 건장하고 몸도 멀쩡하다면서 알몸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온 거예요. 정말 이건 미친 거 아닌가요? 상황 파악도 못하고 선도 못 지키고 그 나이에 그런 식으로 굴 수 있다는 게 너무 역겹고 소름 끼쳤어요. 그 순간 이 인간은 진짜 끝까지 주책이구나 싶었죠.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또다시 예전처럼 무한 반복으로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게 될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는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낸 그 황당한 문자 그대로 그 집 사모님한테 전달했어요. 그리고 만나자고 해서 이 사람이 예전부터 어떤 식으로 나를 괴롭혀 왔는지, 같은 회사에 다닐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말했죠. 그 집 사모님도 놀라더라고요. 하긴요. 이런 쓰레기인 줄 모르고 그저 직업 하나만 보고 그 사람을 선택했을 테니까요. 이래서 사람은 잘 만나야 해요. 말년에 자신의 남편 본 모습을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곧장 학교로 찾아가 교수진들과 윤리감사실 관계자들을 불러 공식적으로 회의 자리를 요청했어요. 차분하게 그 사이버 대학의 교수가 저를 희롱한다고 분명하게 증거까지 들이밀며 말했어요. 학교 측도 당황했는지 일단 이 사람에게 경고 조치를 하고 강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분리해서 조율하겠다고 했어요. 어차피 저는 다른 캠퍼스에 있었기 때문에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지만요. 문제는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린 그 인간은 여전히 함께 떠나자며 황당하게도 별 볼 것 없는 본인의 알몸 사진을 여러 각도에서 적나라하게 찍어 보내왔어요. 도무지 제 정신이라곤 볼 수 없었어요. 학교에서 이미 공식적으로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행위가 멈추지 않는 걸 보니 그때의 조치가 너무 약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고 그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와 징계 절차가 시작됐어요.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그 사람은 교수직에서 박탈당했습니다. 그 인간은 교수로 임용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교수직에서 박탈당했어요. 그동안 저지른 만행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거죠. 그 집 와이프 입장에서도 더는 그 인간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애초에 그 여자는 사람을 평가할 때 성격이나 인품보다는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같은 외적인 조건을 가장 우선으로 따지는 사람이었잖아요. 겉으로는 고상하고 교양 있어 보이려 애쓰지만 속으로는 늘 손익 계산부터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런 사람인데 남편이 허튼 짓 해서 교수직을 잃고 사회적으로 추락했으니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모두 무너진 상황에서 그 관계를 유지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결국 두 사람 이혼했답니다. 그 여자가 직접 전화 와서 자신의 근황을 알려줘서 알게 되었어요. 어찌되었든 저희 집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말은 꼭 해야 파렴치한 사람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 짧은 생각으로 했던 무식한 언행 죄송했어요. 이해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 그 사실 알고 나서 이혼했고요. 충격으로 정신과도 다니고 있어요. 사과는 받을게요. 그래도 그런 언행은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제 그릇이고 제 상사이니 제가 알아서 판단할게요. 아무튼 어른들 일은 뭐 그렇다 치고 안타까운 건 애들이잖아요. 애들이 원하지 않은 이별을 맞이하게 되어서 힘들어하는데 애들 마음 돌볼 수 있는 어른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럴게요. 제가 한평생 속았다는 생각에 정말 괴로웠는데 할 일을 알려주셨네요. 애들 챙기면서 살아볼게요. 그간 죄송했습니다. 꼬리가 내려간 강아지 마냥 목소리가 죽어가긴 하더라고요. 하긴 그동안 함께 보낸 세월이 전부 거짓이었다고 느껴졌을 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겉으론 멀쩡하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였던 남편이 뒤로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질러 왔으니 누구라도 충격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그 인간이 저한테 보냈던 문자 내용들은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걸 직접 봤으니 배신감과 수치심도 상당했겠죠. 어쩌면 그때서야 진짜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인 그 인간은 결국 이혼당하고 자식한테도 외면받고 사회적 지위까지 모두 잃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렸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바닥까지 떨어져도 달라지지 않는구나 싶었죠. 그리고 믿기 힘들겠지만 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직도 자기가 할 말이 남았다는 듯 그 뻔뻔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더군요. 미정아, 제발 내 진심 좀 알아주면 안 돼? 나 정말 예전부터 너한테만은 진심이었다. 그건 지금도 변함없어. 진심? 이거 진짜 미친놈 있네. 야, 이 미친놈아, 그만하라고. 이거 또라이 아니야. 네 그따위 진심 내가 알아주면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데? 진짜 진심이면 나한테 집착할 게 아니라 내 행복을 빌어줘야지. 이 모질이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제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살아.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실은 제가 이것보다 더 심한 쌍욕을 했어요. 제가 평생 살아오면서 욕 한 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도 사회생활하면서도 늘 말조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이 또 전화 왔을 때 제가 아는 모든 욕을 다 쏟아냈어요.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을 한 그 사람에게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혐오감이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욕을 잘 할 줄은 몰랐어요. 한번 하고 나니 속이 시원해지더라고요. 미친놈한테는 욕이 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르니까 제 진심을 그때서야 알았는지 더 이상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애들은 어른들의 모든 진실을 알고 헤어졌지만 서로를 놓기 힘들어했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짓고 살더라고요. 그만큼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컸던 거죠. 어른들 사이에 일로 둘 사이가 갈라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너네가 그렇게 서로를 좋아하는데도 엄마가 그 결혼 시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그런 집에 시집 간다면 시아버지가 세상 이상한 사람인데 너한테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엄마는 너 결혼시킬 수가 없었어. 너네 서로 힘들어하는 거 아는데 지켜만 봐서 미안해. 엄마, 나도 알아. 나도 그런 집에 시집가면 이상한 시부모한테 시달릴 거 나도 잘 알아. 머리는 아는데 마음이 아직 못 놓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아직도 그 사람 보고 싶고 아직도 내 남자친구인 것 같아서 그래서 괴로워.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우리 딸도 결국엔 서서히 마음을 접더라고요. 처음엔 많이 울고 속상해하고 믿고 싶지 않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헤어지기 힘들어 했냐면요. 그렇게 헤어지고 이제는 연애만 하자고 했다가 다시 헤어지고를 반복. 싸우고 매달리고 밤늦게까지 울고불고 해도 못 헤어지는 두 사람을 보며 저도 숨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헤어지는데 1년을 썼어요.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힘들어하는 강도가 약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예비 사위였던 딸의 전 남친은 자신도 너무 힘들었는지 눈에서 저희 딸을 보지 않으려고 서울로 발령을 냈대요. 그렇게 두 사람의 로맨스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대학 강단에 서서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며 살고 있어요. 때론 버겁고 때론 허탈한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지식과 경험을 전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학생들과 마주하며 나 자신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껴요. 삶은 어쩌면 그런 건가 봐요. 흔들리면서도 묵묵히 제자리에서 할 일을 해나가는 거요. 사람은 결국 사람으로 잊혀지니까 그래서 딸한테 말했어요. 이제는 마음 열고 다른 사람도 만나봐. 사람을 만나보면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될 수 있어. 안 그래도 오늘 친구들 모임 나가기로 했고 다음 달에 선주 결혼식이라서 다음 주에 신랑 신부 친구들 모아놓고 브라이덜 파티한다고 해서 가기로 했어. 걱정 마 엄마.
나 쉽게 안 무너져. 딸이 사람을 다시 만나기 시작하니까 예전처럼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동안 잃어버렸던 그 명랑하고 싱그러운 모습이 서서히 돌아오는 걸 보면서 엄마로서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우리 딸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좋은 인연이 다시 찾아오겠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